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책방이고요.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이란 책으로 6월 달에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이 책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 제가 녹화한 영상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뒤이어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송기령 작가가 이제 이 시대 예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로 지금 뭐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고, 핵 개인의 시대, 호명사회,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에 나왔던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리뷰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분이 AI 뭐 전문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본인이 공부한 것들, 그다음에 주제들을 가지고 되게 통찰력 있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가야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서 앞으로 시대를 이제 맞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되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번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주제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하고 2장을 이제 내용을 제가 주제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3장, 4장, 5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3장하고 5장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리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4장의 경량 문명 코리아는 우리가 현재 이제 알고 있는 K가 들어간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삶하고는 저는 아직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장하고 5장에서 제가 좀 더 저에게 조금 임팩트 있는 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을 가지고 오늘은 시간을 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2월 연말쯤에 송기령 작가가 김포에 이제 강연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강연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보시면 경량 조직의 법칙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제로 그다음에 세부 이제 그 주제들을 그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부 여러 가지 소주제 중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뽑은 주제는 새로운 리더의 덕목, 위대한 쇼맨이라는 챕터 부분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그 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새로운 리더.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뭐 기업의 CEO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리더든 아니면 가정 내에서도 리더가 있죠. 그게 뭐 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집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아이들이 그 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큰 사회적인 틀 안에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여러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새로운 리더들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그 팀을 이끌어야지, 회사를 이끌어야지 조금 더 나은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준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연필로 그 줄친 부분을 유심히 더 보시면 경량 조직의 리더는 이 경량 조직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 구조가 되게 무거운 그 큰 조직이 아니라 그 기업들도 좀 작은 회사들 조직 구성원을 최소한으로 인력을 무조건 많이 고용해서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력 구성원을 고용을 최소화로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진짜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큰 맥락에 의해서 이제 경량 조직이라는 그 용어를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쓰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량 조직에서의 리더는 무엇보다도
그는 각자의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 내가 고용이 돼서 내가 고용된 자리에 그 업무만, 단순히 맡겨진 업무만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지정된 자리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경량 조직, 앞으로 미래사회 조직에서는 그 안에 리더는 그 사람의 각자가 그 주도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한 가지 업무를 딱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뭐 그 능력들 그런 것들을 다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뭐 직함이 있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뭐 사원,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렇게 그 타이틀이 있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연결해 주는 안내자.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업무를 그냥 어떤 업무를 그 일괄적으로 지정해줘서 그 업무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발현해서 그 써볼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로 이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감이 조금 오실는지,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뭐 교육에서도 이 기회를 연결해주는 안내자 이런 의미를 많이 실현하고 있는 곳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책을 그 읽어보시면 이 앞뒤 맥락의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이제 제 그 중요 몇 장만 책의 내용을 안내해 드린 걸로는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이제 잘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리더가 판을 깔아주는 사람일 때에 구성원은 AI와 함께 스스로를 이끌어가며 반복이 아닌 창의, 복종이 아닌 주도, 타율이 아닌 자율로 일하게 된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저도 직장 생활도 했었지만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거에 되게 한계점들이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조직 내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잘못하다가는 되게 튄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튀게 일을 하냐 해서 조직 그에서 이렇게 반감? 아니면 원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는 그 사람이 앞에도 말했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업무 능력을 다 발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 네가 갖고 있는 능력 한껏 발휘해봐. 구성을 해봐, 기획을 해봐, 일을 벌려봐. 라고 그런 마인드로 갖고 있는 리더가 그 좋은 구성원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리더가 더 그 의식이 더 있어야겠죠. 그 구성원들이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겠지만, 첫 번째는 리더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나한테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오래 머무르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이한테도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창의적이길 바라고, 주도적으로 살길 바라고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지만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직은 이쪽으로는 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기업이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게 꼭 CEO가 아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나의 마인드가 이런 거를 판을 깔아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앞으로도 내가 그 뭐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맡는다든지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사회 경험이라든지 그 조직에서 느꼈던 어떠한 상황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인드로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와닿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이제 별표시도 해놨지만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며 기회를 연결해주는 안내자. 그러니까 나도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의 범위를 잘 발현하고 인정을 다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반대로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나와 협업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기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좀 안내자가 되면은 되게 사회가 되게 좋지 않겠어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우리가 그냥 어떤 구성원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느 곳이건 간에 이런 문화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그 직장 생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업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면서 저에게 장을 열어주시는 분을 만났죠. 그래서 저에게는 회사 내에서는 뭐 직장 상사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내에서는 스폰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폰서님들은 저한테 제가 갖고 있지 못,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재능은 없어. 난 이런 건 못해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어, 스스로 찾아서 해볼 수 있도록 스스로 여기서 말했지만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가면서 해볼 수 있도록 그 터치를 해주는 거야. 그게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안내를 해주고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스폰서님 두 분이 계세요. 이 스폰서 두 분께서 저에게 장을 열어주셨고 제가 어떠한 기회, 내가 뭔가를 도전해보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는 안내자이세요. 그럼 저 또한 스폰서님한테 배워서 저 또한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저도 또한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기회를 연결해주는 안내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서 위에 스폰서님들께 잘 배워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또한 그렇게 똑같이 제가 배웠던 그대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직장 생활 내에서는 쉽게 이렇게 이런 문화를 접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내 자신이 달라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내에서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이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그 투잡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회사 일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안에서 이런 문화를 경험해 봤잖아요. 나에게 장을 열어주는 그다음에 나한테 기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선한 영향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내가 회사 내에서 일을 할때 조금 영향력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조직 내 일들이 바뀌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 내 마인드가 달라진 걸로 인해서 좀 그 회사 생활이 퇴사하기 전까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최고의 리더는 여기 보시면 선행되어야 할 음, 잠시만요. 음,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왜 자꾸 박아, 네. 아이고, 예, 잠시만요. 오늘 이게 화면이, 음. 선행되어야 할 최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최고 리더의 쇄신. 모든 곳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리더의 쇄신이 첫 번째로 이제 꼽혀야 되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자리가 아닌 일, 평가가 아닌 성과, 그리고 직함과 이력이 아닌 자율성과 성취로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속한 회사의 대표가 아직은 이런 마인드가 없고, 내가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가 없더라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 내가 CEO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어떤 지금 몸담고 있는 일에서 계속 그 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그 경력이 쌓이면서 승진을 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나조차도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내가 그 팀의 리더로서 내가 그 팀을 다 온전히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이제 더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든 조직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능력이 넘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의 10배, 100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재와 일하려면 여기서 요즘에 음, 그 인재들이 그 예전에는 그냥 기업들이 사람들이 몰려서 그 취업을 하려고 다 아동바동 하기도 했죠. 지금도 뭐 취업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하물며 반대적으로 되게 인재들은 자기가 되게 대우를 못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업무 능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면 미련 없이 이직을 하거나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나와 함께 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이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재여야지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도 있고 성과도 나겠죠. 그래서 그 인재들을 잡아두려면, 소위 말해서 잡아두려면 내 조직에서 같이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급여의 수준이 아니라 급여의 수준도 중요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리더의 배포와 자존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인재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 업무의 방향성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수용해 줄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요즘에 되게 퀄리티 있는 인재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또 덕목, 그 중요한 요소이기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약간 저와 이제 함께 지금 그 이 책방에 있거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 약간 회사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 약간 중간 관리자급 정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앞으로의 내가 온전히 일을 더 많이 잘 해내고 조직 내에서도 더 일을 인정받고 하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책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변화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배신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자세하게 뭔가를 책을 읽거나 어떤 걸 보지 않으셨어도 제목만 봐도 감이 오시고 지금 사회가 구조가 이제 현상들이 변해가는 것만 봐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배신에서는 앞으로 이 공부라는 말은 청소년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이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청소년을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은 그 청년이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중장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희 남편도 배우자도 지금 현재 중장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워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배움은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일이 아닌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 뭐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이 아니라 평생의 업을 찾아가기 위한 치열한 자기 탐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배움이라는 것이 그냥 자격증 취득, 어떠한 뭐 어학 공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탐색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지금 이 책 부분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아닌 자기 탐색.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미래 준비를 할 때 했을 땐 대부분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격증 공부 어떠한 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그 해당되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것들이 너무 자격증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공부의 배신, 배움의 정, 요 챕터가 아니라 섬세한 기계에 맞설 무기라는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맥락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한 달 만에 1급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 글이 가득할 만큼 자격증을 어, 보, 자격증으로 보호받던 직업은 이제 빠르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내가 뭔가를 그거 해당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자격증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따긴 땄지만 그 자격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득을 해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희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되는 자격증이 늘어나자 마치 통화량이 늘어나는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처럼 자격증의 환급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자격증 취득 후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정서가 정서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서 어,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사회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느끼게 되면서 더 많은 불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소중한 자원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꽤 많아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라도 배우고 평생교육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뭐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격증을 많이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참 코로나 때는 제 또래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따는 게 되게 대유행이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육교사 또 추가적으로 따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따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는 그거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간호조무사를 도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격증은 많아지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들고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 원인은 그 자격증의 가치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자격증 한두 가지가 있어도 뭔가 할 수 있었던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자격증에서 저 자격증을 계속 연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이 운전면허 자격증 그리고 더 학교 다닐 때 이제 회계 쪽을 전공했으니까 그쪽 자격증 몇 개 따놓은 거 그거 말고는 자격증이 없거든요. 하지만 공부 되게 많이 해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게 경제적 효율성이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그것의 가치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실감도 크게 되고 단지 나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 자격증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를 그냥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그 수단이 아니라 나이가 뭐라도 하고 있지 하면서 그것에 대한 효능감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격증 시장은 자격증 그 회사들, 민간 그런 데들의 약간 그런 마케팅인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내용도 이 부분 챕터에 이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평생 업을 찾기 위해 치열한 자기 탐색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꼭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게 뭐 자격증 공부가 그 자기 탐색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시장이 예전보다는 되게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탐색을 하기 위한 인생을 바꾸는 습관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 보시고 또 훈련을 같이 뭔가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를 조금 달라지는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는 하루하루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나이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묵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는 뭐 묵상 그런 것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동참하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책을 읽고 있는지, 평생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매일 그 뭐 기록을 하는지, 구체적인 그날 아니면 그달의 목표가 있는지, 운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봉사 활동에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성공자의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런 거 없이 자격증만 매달리신 분들은 이게 그 자격증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런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책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는 행위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어떠한 것을 준비하시더라도 그 마인드가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 부분 제가 조금 좋아해서 좀 더 내용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섬세하게 몸을 쓰는 직업은 AI와 로봇의 시대에도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라고 썼어.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이미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펜을 쓰던 직업만 숭배하던 이들은 AI 시대의 역풍을 맞게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일단 공부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좀 조금 사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래 사람들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과 지금 아이들은 되게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위에 만렙을 찍은 후 되게 제가 전 직장에서 진짜 석사, 박사들 진짜 많은 조직에 제가 다녔거든요. 그 안에서는 저는 정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 가방끈이 짧은 거에 대해서 조금 위축감도 있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 학위에 만렙을 찍은 후 그것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제 제 주변의 아이들도 보면 공부에만 매달려서 공부만 하면 어떠한 시험만 합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는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면 저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만이 아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았을 때 그 좌절감. 그래서 요즘에 20대 친구들이 그거 은둔형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고학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은둔형이 되게 의외로 많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지를 모르는 채 그냥 부모에 의해서 그냥 사회에 조금 머리가 되니까 학교나 어떤 부모에 의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것만 올인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나서는 되게 큰 좌절감 때문에 은둔형으로 많이 가는 아이들이 이제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슬퍼집니다. 좌절감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뭐 저희 아이도 공부에 큰 뜻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학생으로서의 지금 본인을 찾아가는 시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학생의 위치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수준에서 의미를 두고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든 자신의 장점이든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성장하길 바라면서 저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공부는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각자 이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마다 다르고 내가 현재 부모라고 하면 나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출발점, 그 고민에 대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그 출발점은 세상에서 나의 쓸모를 찾기 위한 준비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나의 쓸모,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마음의 표현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세상에 나이가 나아갔을 때, 세상에 나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배척하고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저는 아이한테도 가끔 약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저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너 사회에 나가서 네가 어른이 돼서 네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될래? 아니면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될래? 어느 곳에서 가든지 너의 존재가 인정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지금처럼 하면은 네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어느 곳에서 너를 찾지 않아라고 가끔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만 성장하는 아이들만 되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도 내 자신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사회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내가 세금을 축내는 그냥 노인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70이 돼도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고 싶고,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생활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가 길어지며 스스로를 돌볼 힘을 장기간 동안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70이 내가 80이 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그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노인네 소리 안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센 표현을 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공부와 생업이 상호 보완되는 체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으신 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생업에 상호 보완되는 일. 제가 이제 표현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여기 핵심은 세상에서 나의 쓸모를 찾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스스로 돌볼 힘은 저는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립되어 있는지, 내가 70, 80이 돼도 내가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국가의 도움이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건강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뭔가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과 내 생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상호 보완적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저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도 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웰빙 잘 살아내는 거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제 마인드가 건강해야 되고요. 제가 커뮤니티를 잘 하고 있었고, 제 커뮤니티도 있고, 제가 속한 커뮤니티도 있고, 그 커뮤니티를 제가 잘 배워내고, 저조차도 그 커뮤니티를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성장, 개인 브랜드죠. 그러니까 나의 매력이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게 멋스럽고, 예쁘고, 옷을 잘 입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매력을 내가 잘 성장시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자립이라는 의미는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자립도 이거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그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설계를 하고 할 때 잘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영역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다 선순환으로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은 이 6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 저한테 영향력을 주고 제 스스로가 이거를 6가지를 잘 쓰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업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도 이 6가지를 다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과 내 개인 성장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각각 개별적인지, 아니면 이 어떤 만약에 3가지가 있다고 하면 내 개인적인 어떤 준비, 내가 생업,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수단,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뭐 생활, 현재 수준의 생활, 이 3가지가 떻게 연결돼서 그 선순환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순환이 조금 약하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도 해보시고, 만약에 생각이 안 떠오른다 하시면 저하고 아마 수다 한번 몇 번 해보시면서 그 방향성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뀔 수 없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부분인데 그 5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4장은 이제 패스하고 5장에서 보면 이게 내용만 보시러 제목만 보시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가 에어비앤비인데,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숙박을 예약하는 그 호텔을 대체하는 전 세계적인 숙박 그 예약할 수 있는 그 사이트잖아요.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 에어비앤비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의 숙박에 머무지 않고 인적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호텔에 가면 거기에 요리사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에 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서 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숙박은 각자의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이 연결을 하고 이 요리사와 퍼스널 트레이너들을 이 숙박 앱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리사와 헬스 트레이너를 내가 그 숙박하고 있는 그곳에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호텔에서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듯이 그 퍼스널 트레이닝 강사를 부르고요. 내가 조금 그 좋은 숙박 시설을 빌렸어. 그럼 그곳에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다이닝을 즐기는 거죠. 이런 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CEO가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AI를 바라볼 때 우리는 AI가 대체 못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겠다. 그 AI가 못하는 서비스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성취하고 싶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느끼고 싶은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 방면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가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게 아니라 출장을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그 숙박 예약한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되고, 퍼스널 트레이너도 그 숙박한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는 그 일회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 일회성에 축적이 돼서 그 사람의 뭐 입소문이 나든지 경험치가 좋은 그런 것들을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더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의 경쟁과 개인 중심의 서비스는 AI 시대에서도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남을 몇 안 되는 기회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직장에 고용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예를 들면 그 고용에서 자유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변화는 바뀌지 않는 바뀌는 것.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해요. 이래서 내가 그냥 고용하고 월급 받고 일하면 끝이었지만, 내가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매력적으로 뭔가를 더 해나가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 변화는 내가 소비를 하고 있고 내가 뭐 예뻐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생산을 위한 기술을 수용할 때
그것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거 쉽게 표현하면 닥쳐야지 한다는 그게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동의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엔잡도 많으시고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뭐 배달이나 여러 가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은 결국은 시간을 파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스스로를 착취하는 결과로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호텔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비스를 많이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외로움이 사회 현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조직이 분화되며 모둠이 작아지고 개인까지 쪼개질 때 새로운 외로움이 급격히 상승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울증 환자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소속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모임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결석을 시도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도 예전같이 회사에서 그 팀워크 아니면 그 팀 소속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컴퓨터 쪽 프로그램 쪽 일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그냥 직장 동료라는 개념이 많이 되게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속력, 어떤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결속을 원하는 곳으로 이제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 문명의 가장 유망한 산업은 외로움을 돕는 산업.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 가서 그 사람의 결속력, 내가 소속돼 있는 소속감, 좀 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장의 직공이 아니라 스스로 공장장의 역할로 증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해요. 내가 직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장이 되는 마인드로 내가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마인드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협업의 대상자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갈고 닦는 세련된, 여기서는 자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세련된 개인들이 출연을 계속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책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점으로 보는 거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이 전 이 내용에서는 가장 이제 중심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해준 부분이 경락 문명의 새로운 규칙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규칙이 뭐냐면 여기 읽어보실게요. 우리는 지금 만납니다. 준비된 분만. 우리는 잠시 만납니다. 전략을 다할 분만.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마음이 맞는 분만. 이게 느낌이 혹시 오시나요? 앞에 제가 지난달에 했던 그 강연 그 내용을 이제 잘 기억이 나시면은 이 부분이 연계돼서 그 연결이 되실 건데요. 제가 다시 풀어드리면 우리가 일이 프로젝트 단위로 그 정규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만약에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바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 만난다는 거죠. 어느 일에 내가 뭐 사원부터 하나하나 다 경험해 가면서 그 안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 잘 많이 안 뽑잖아요. 지금 회사에서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그거를 많이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좀 염두에 둘 부분은 기회가 왔는 여기서 준비된 사람만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기회를 못 만난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조금 불행할까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기회를 못 만난 사람은 내가 계속 준비된 상태에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작은 작은 기회들이 모여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아까도 앞에서도 이 작가분이 얘기하신 건 준비, 어떠한 자기 탐색 이런 것들이 그 준비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력을 다할 뿐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하려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사고의 유연성이겠죠. 그리고 마음이 맞는 분만. 다시 만난다. 이 다시 만난다가 모였다 해체됐다. 모였다 해체됐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마음이 맞는 분을만 만난다고 하는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내가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가 그 어떤 거를 도전하면서 나를 갱생한다는 표현이 조금 셀 수도 있지만 계속 나를 끌어올리면서 나의 그 성장이나 이 추구하는 방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그거를 하려면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울 수도 있고 냉혹할 수도 있고 그럼 준비 안 되고 조금 그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까?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충분히 이 과정을 견디어 나가고 수련해 나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마인드가 없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아니면 나는 추구하는 바가 없어 아니면은 되게 스스로를 루저로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살아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유연성은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들도 회복 탄력성을 대해서 이 어떻게 키워나가고 경험해 나갈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이제 강연 들었던 거 내용 중에서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서 이제 그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리면 기업이 AI와 로봇을 도입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대부분은 이것을 질문했을 때 그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비용 절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큰 자원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고 AI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10시간 들여서 한 일을 AI는 뭐 1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비용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나 큰 의미의 범위에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할 때 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그냥 세월 보내듯이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할 일을 하면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포처럼 각자 일을 하고 모였다 흩어졌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바로 앞에 챕터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에 대한 나의 마인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도구의 현행화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 이 부분은 지금 저하고 책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뒷부분에 또 이제 부분에서는 10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왜냐면 교육청에서 이 강연을 했기 때문에 10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자립의 태도와 근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로치고 뭐라 그러셨냐면 패기치지 않는 사람으로만 키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패기친다는 의미가 되게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자립한다는 의미는 부모로부터의 자립, 경제적인 자립, 어떤 자립 다 포함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력, 내가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그 근력의 힘이 필요한 시대, 그것도 패기치지 않은 사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기 자랐지만 이 의미가 되게 앞으로 시대에는 더 중요하게, 그 사람들에게 많이 더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 생각을 글로 써보고 그걸 쓴 걸 읽어보고 그거를 자기가 말로만 하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하는 습관으로 바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가장 큰 관점은 행동하는 습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요청했을 때 이분이 세상의 변화보다 자신의 변화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AI 시대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고, 사회 조직, 그 사회 구조, 기업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에 앞서, 내 자신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꼭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이 살아남을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찾아야 한다. 아까 앞에서 제가 책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죠. 세상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 말뜻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 애정, 매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아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배척하고 구분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부터도 조금 더 변화돼야지 긴 시간, 앞으로 남은 긴 시간 경제활동을 이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키우는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전 진짜 너무 빵 터졌어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걱정이나 하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교육청에서 한 거니까 교육청 직원들, 선생님들도 많고 학부모도 진짜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 중장년층 본인들 걱정 앞으로 살아남을 4, 50년 동안 살아갈 본인들 걱정하세요라고 하고 강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주제까지 하느라고 오늘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 책과 이 송기령 작가 강연을 직접 들은 내용이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도움이 오늘 내용 정리된 거 지난달에 한 거, 이번 달에 한 거 연결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이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하고도 또 기회 되시면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